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7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아홉 소리나무가 물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셜록 도열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고은님과 고미다님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셜록 도열님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은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고미다님께서 와 드디어 들어왔다 유 이렇게 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미다님. 네, 제가 라이브에서는 잘 못 뵀던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유튜브로 매일 밤마다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미다님. 네, 그리고 셜록도열님 1등으로 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제때 왔어요라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초반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빨리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우리 완섭이님께서 1등으로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민규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2등으로 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큰민규님이 안녕요 하시면서 세 번째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동님과 우리 안은주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완섭이님, 우리 두 민규님, 그리고 고동님과 은주님까지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은님께서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라고. 네, 그쵸. 예전에 고은님께서 제가 오늘 읽게 될 이 책 또 개인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있는 책 중에 제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읽게 됐죠. 또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읽어봤는데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고 또 약간 이제 제가 남양 특집이라고 유튜브 영상에 지금 써놨는데 약간의 그런 미스테리하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잘 묻어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 20% 정도 항상 자음과 모음에서 허락을 받는데 20%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항상 많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20%가 하루에 읽었을 때 정말 꽉 채울 정도로 많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를 제가 딱 읽으면은 오늘 하루 안에 다 읽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이 책을 두 번에 나눠서 읽고 그래서 오늘과 바로 이어지는 내일 제가 이 책의 두 번째 분량까지 이틀 연속으로 20% 되는 분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길진 않겠지만 내일과 적당히 나눠서 절반씩 읽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제가 아마 읽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토요일과 그리고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은님께서 대박 연속으로 방송이라니라고. 그리고 스푼 쪽에 가브리성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가브리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전이진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진님. 네, 셜록돌님께서는 오홍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송이 언니님 오랜만에 뵙네요. 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송이 언니님이 와 하시면서 또 완섭이님은 여전히 1등 찍고 계시네요 라고. 그리고 진숙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셨고 네, 와라고 물결 표시까지 해두셨군요. 제가 내일 또 방송한다고 하시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설 이틀 연속으로 읽게 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주님이 두 민규님 다 오셨네 하시면서 스릴러 완전 좋아하는데 기대돼요라고. 네,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기대감 가지고 오늘과 내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님. 그리고 송이 언니님께서는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목소리 여전히 꿋꿋이라고.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송이 언니님? 라이브에서 자주 못 뵀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쁘시더라도 항상 녹화본 찾아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실 때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푼 쪽에 지금 말랑모찌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말랑모찌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봄맞이님께서는 지난 방송 듣다가 왔어요. 오늘도 키누스님께 감사한 밤이네요라고. 아, 그러셨군요. 제 방송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지난 녹화본 듣고 계셨군요. 봄맞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핀좀님께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핀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핀좀님. 네, 다소 조금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와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릴 때요. 제가 예전에 댓글 통해서 한 두 분 정도한테 좀 이렇게 의견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런 약간 좀 미스테리하거나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소설 읽을 때 BGM을 좀 깔았으면 좋겠다. 뭐 그 유명하신 유튜버 중에 디바 제시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배경음 같은 거 깔아놓고 얘기하면은 되게 효과적인데,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음악으로 좀 잔잔하게 약간 그 분위기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음악으로 깔아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전에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실행해 볼 책이 없다가 지금 이 책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적당한 음악을 골라놨는데요. 일단은요. 너무 크지 않은 볼륨 안에서 또 그렇게 음악을 이 분위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악을 깔아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섭지 않고 한 중간 분위기 정도의 그런 음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거슬리시면은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 읽게 될 때는 그래서 거슬리시면은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리님께서 또 라이브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보리님 어서 오세요. 키누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울적한 일 있었는데 우우 따뜻한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따숩이라고. 뭔가 좀 울적한 일이 있으셨군요, 보리님. 근데 제 목소리 들으시니까 조금 나아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울적한 일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빨리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슈가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슈가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슈가님. 그리고 핀좀님은 잠자러 스푼으로 갈게요라고. 네,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우리 핀좀님. 네, 그리고 우리 김경중님과 핀좀님 스푼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셜록돌님이 헐 무섭겠다라고. 아니요,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정영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영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을 좀 빨리 읽고 싶은데요. 방송 시간이 짧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일단은 오늘 좀 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 얼른 작가님 소개 먼저 읽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채팅 있으면 채팅 잠깐 본 다음에 바로 오늘은 책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님 소개 짧은 글인데요. 읽겠습니다. 조선희 장편소설 고리골로 제2회 한국 판타지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마법사와 세탁부 프리가 전 2권, 아돈의 열쇠 전 7권, 거기 여우 발자국, 루월 재운 이야기 전 2권, 소설집 모던 팥쥐전, 모던 아랑전 등이 있다. 네, 그리고 소개글 밑에 보니까 본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라고 적혀 있군요. 네, 그러면 짧은 글 읽는 사이에 특별한 채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 살포시 바꾸고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볼륨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해둘게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 옛날에 소리나무 놀이가 있었다. 마을에 소리나무들이 찾아오면 놀이 가담자들은 소리나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몇 날 며칠을 두드리며 놀았다. 놀이가 끝나면 소리나무들은 물었다. 내가 누구야? 마을을 떠날 때 소리나무들은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을 데려갔다. 제1장. 택시 한 대가 도동마을로 향하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운전 중인 남자는 며칠째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주 머리가 아팠는데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그것과 상관없는 두통이었다. 원인 불명의 통증이 왼쪽 관자놀이 언저리를 콕콕 쪼아댈 때마다 그의 뇌는 주머니 속에 든 치즈 덩어리처럼 흔들렸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까?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신경성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그러느라고 머리를 너무 혹사시켰다. 지속적으로 불시에 찾아오던 그 두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참을만 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실컷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고 나면 말끔하게 나아 있을 것이다. 남자는 약간 들뜬 상태였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놀이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 먼저 친구들을 만나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말해줘야 한다.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의 아내였다. 서둘러 출발하느라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어디야? 언제 들어와? 오늘 못 들어가. 지금 고향 가는 길이야. 거긴 왜? 아내의 목소리가 예민해졌다. 남자는 심각해지면 생겨나는 아내의 이마의 주름을 떠올렸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아, 오랜만에 어릴 때 친구가 왔다기에
잠깐 얼굴 좀 보려고. 그게 누군데? 말해도 당신은 잘 몰라. 내 말은 얼마나 중요한 친구이기에 굳이 이 밤에 거길 가야만 하는 거냐고. 걱정에 화가 잔뜩 보태진 아내의 반응을 남자는 이해했다. 아내에게 그 친구의 신상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가 꺼리는 것은 그가 고향에 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라서 그래. 아내는 남편이 평소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 도동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때문에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그 사건이 궁금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고 당사자인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 사건의 후유증인지 남편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아내가 남편을 조르고 졸라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다. 거기 무서운 것이 있어. 그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는 죽어도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게 뭔지는 제발 묻지 마. 그냥 옛날 이야기의 한 구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미호가 말하잖아. 나를 봤다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난 그러겠다고 맹세했고 계속 그 맹세를 지켜야 해. 아내는 질겁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어릴 때 구미호라도 본 거야? 그건 아니고 아무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남편은 뭔지 모를 그것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그 무서운 것이 있는 고향 마을로 친구를 보러 간다니.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보, 가지마. 친구를 꼭 고향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다니? 이제 다 끝났다고. 뭐가 끝났다는 건데? 여보, 알아듣게 말해줘. 나 무서워. 이야기하자면 길어. 다녀와서 말해줄게. 운전해야 돼. 응? 아내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궁금해도 지금 자초지종을 듣자고 밤길 운전하는 사람의 전화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아내가 더 묻지도 전화를 끊지도 못하자 남자는 달랬다.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라갈게. 알았어. 조심해. 도착하면 전화하고. 마지못해 아내가 전화를 끊었다. 남자는 차창을 열었다. 여름밤에 후덥지근한 바람이 훅 끼쳐들었다. 살갗에 닿는 바람의 감촉이 남자의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다. 억지로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공포가 뒤죽박죽 밀려들었다. 남자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둠에 묻힌 산과 들판의 전경이 점점 눈에 익은 것으로 변해갔다. 차창을 닫고 백미러를 흘금 본 남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것. 놈의 등장은 늘 이런 식이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남자는 매 순간 언제 그것과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물어봐. 얼마든지 대답해 줄 테니까. 이걸로 넌 영원히
내 앞에서 꺼지는 거야. 그것이 피식 웃었다. 되게 만만한 재수없는 미소. 저 미소는 마땅히 남자가 보여야 했다. 남자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다. 그러므로 이 놀이의 승자는 자신이었다. 그런데 선수를 빼앗겼다. 남자는 자기 얼굴이 자기를 향해 짓는 그런 표정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승자인 양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바짝 긴장했다.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갑자기 그것이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고 갓길에 차를 댔다. 남자가 돌아보려는 순간 그것이 남자의 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숨이 막히면서 비명은커녕 신음조차 낼 수 없었다. 남자는 버둥거리며 속으로 외쳤다. 뭐 하는 거야? 질문을 해. 네가 누구냐고 물으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남자와 똑같은 목소리로 질문이 아닌 선고를 내렸다. 가자. 놀이는 끝났다. 내가 이겼다. 이제 이 세상에서 넌 없어진다. 너는 가고 나는 돌아온다. 네 자리는 내 자리가 된다. 네 기억도 내 것이 된다. 나는 네가 된다. 무슨 소리야? 넌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난 대답을 하지 않았어.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남자는 제 목을 누르고 있는 그것의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갈고리처럼 흰 단단한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넌 규칙을 어겼다. 실격이다. 아니야. 난 누구에게도 이 놀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 내가 답을 말할 수 있게 질문을 하라고. 남자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이럴 수 없어. 간신히 놀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는데. 남자는 손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힘겹게 패턴을 풀고 전화번호 목록을 열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답했다. 여보세요? 남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놀라울 정도로 센 악력을 지닌 밧줄 같은 손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남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이나 남자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는 어떻게든 전화를 받으려고 몸을 꿈틀거렸다. 그 순간 우두둑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뼈가 부러졌다.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저항이 멈추자 그것은 남자에게서 손을 떼고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의 문을 열고 능숙하게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땅바닥에 바로 눕혔다. 그것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끔찍하게 아프겠지만 금방 잊게 될 거야. 그것은 남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입을 벌렸다. 그것의 길쭉한 손가락들이 집게처럼 남자의 혀를 위아래로 찍듯이 짚고서 쑥 잡아당겼다. 남자의 혀가 순식간에 찢겨 나오며 입안에 피가 찰박찰박 고였다.
고통 때문에 남자가 경련을 일으켰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린 피는 흙바닥에 고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스며들어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것은 피범벅이 된 혀를 허공으로 던졌다. 갓길 근처의 울창한 나무들이 먹이를 채 가려는 듯 다투어 가지를 내밀었다. 어느 나뭇잎이 남자의 혀를 말아 감췄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남자의 한쪽 발목을 잡아 돌아서서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질질 끌려가는 남자의 머리가 돌멩이에 이리저리 툭툭 걸렸다. 부러진 목뼈가 덜컥덜컥 소리를 냈다. 옷이 말려 올라가고 찢기며 맨살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잡목가지와 거친 흙바닥에 사정없이 찔리고 쓸린 피부는 이내 상처와 멍투성이가 되었다. 두통이 사라졌다. 아니, 어디에서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모호했고 육신의 무게는 저만치 흩어져 가는데 이상하게도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자동차 달리는 소리, 벌레가 윙윙 나는 소리, 더운 바람 소리, 자신의 뼈가 덜그럭거리는 소리, 수풀을 차고 땅을 누르는 무겁고 아득한 발소리. 문득 남자의 침침한 시야에 움직이는 세 개의 검은 발이 보였다. 깨진 머리의 상처나 찢긴 혀뿌리에서 시작된 부패는 곧 떠도는 그의 생각에까지 전염될 것이다. 그렇게 모두 썩어서 흙과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다 끝났다. 그럼에도 남자는 여전히 찜찜했다. 이 찜찜한 구석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놈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찜찜했다. 어쨌든 이제 남자는 자신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졌다. 이튿날 아침, 도동마을로 들어오는 국도변 갓길에서 문이 활짝 열린 빈 택시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라진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정국수, 32세, 주소지는 서울시 구이동. 차량 안팎은 깨끗했고 파손된 부분이나 고장도 없었다. 미터기는 꺼져 있었고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 조수석 밑에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차량 주변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크고 길쭉한 3개의 눌림 자국. 그것은 동그란 형태의 단이나 용기를 받치는 발처럼 균형 잡힌 모양으로 찍혀 있었다. 그 3개의 눌림 자국은 도로를 가로질러 길 없는 산 쪽으로 향했다. 아스팔트 노면이 푹푹 팬 것을 보면 엄청난 무게를 지닌 무언가가 남긴 자국일 터였다. 3개의 눌림 자국에 드러난 연속적인 규칙성은 마치 삼족 보행의 흔적 같았다. 그 자국은 산비탈을 오르는 도중 갑자기 끊겼다. 찾아봐. 중산시 동부서의 차강효 형사가 후배 김두한에게 손짓했다. 김두한이 수풀을 헤집으며 주변을 살피는 동안 차강효는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자국들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조금 후에 김도환이 차강요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없어요. 거기서 하늘로 솟았나 봐요. 땅으로 꺼졌을 수도 있지. 차강요가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아니요. 땅으로 꺼졌다면 꺼진 흔적이 남아있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하늘로 솟았거나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추정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자국이 운전자를 납치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 자국이 운전자를 납치해 이 자리에서 사라졌거나 하늘로 솟아올랐다는 거지.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딱 외계인 짓인데요? 이제 이상하다는 거 알겠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한 후에 남은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셜록 홈즈가 그랬지.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은 알고 보면 불가능이 아니란 소리야. 하늘로 솟은 것도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라면. 차강효는 눈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았다. 공중에서 한쪽 다리를 접고 있는 듯한 가지에 변형이 심한 물풀의 나무였다. 차강효가 물풀의 나무에게 물었다. 너냐? 김도환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외계인보다는 현장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놈이 더 그럴듯하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김도환은 고개를 내저으며 비탈을 내려갔다. 어디가? 차량 다시 살펴보려고요. 김도환이 가버리자 차강효는 물풀의 나무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너 지금 좀 찔렸지? 내가 말이야, 너희가 사람한테 가끔 속임수 쓰는 거 알거든? 예전에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말이지. 뭐 아님 말고 어쨌든 네가 뭘 보긴 봤을 텐데 입이 없으니 물어도 대답은 할 수는 없겠다. 아니, 눈이 없어서 못 봤으려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풀어볼까? 차강효는 정국수의 휴대폰을 켜고 통화 내역을 살폈다. 정국수는 전날 밤 10시 43분 노종목이라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전화가 끊겼고 2분 후인 10시 45분에 이번에는 노종목 쪽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정국수는 노종목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노종목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모두 부재중 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니까 어젯밤 10시 43분에서 45분 사이 정국수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차강효는 마지막 통화자인 노종목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2장. 이틀 전, 딱 어디선가 날아온 콩알 하나가 뒤통수에 명중했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순간 또 다른 콩알이 날아와 이번엔 귓불을 때렸다. 맞은 자리가 불에 댄 듯 아팠다. 연속으로 이어진 공격은 내가 표적이라는 뜻이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나는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콩알을 집어들었다. 콩알이 아니라 비비탄이었다. 순간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분노가 울컥 솟았다. 누구야? 버럭 소리치며 시선을 돌리자 13살 가량의 사내아이가 골목 모퉁이 뒤로 얼른 머리를 감췄다. 너 이 자식...
아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다른 박질 선수가 따로 없었다. 어느새 아이와의 거리가 저만치 벌어졌다.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아이가 슬금슬금 돌아보며 속도를 늦췄다. 그러다가 나를 향해 희죽 웃었다. 그냥 보내줄까 하던 참에 아이의 사악한 웃음을 보자 눈이 뒤집혔다. 하지만 곧 멈춰섰다. 아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저것 때문에 나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났다. 저 고가의 수입 장난감은 회사의 전략적 홍보와 저돌적 영업으로 작년 하반기 10대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일으켰다. 그때 나는 거의 매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장으로 출근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총기형 장난감을 사도록 권했다. 그런데 얼마 전 저 물건이 사고를 일으켰다. 12살 오빠가 9살 여동생에게 총질을 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것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저 물건이 15세 이상 연령 제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회사를 고소했다. 매스컴을 통해 사태가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회사는 서둘러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죄를 덮어쓰고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근데 그게 왜 나야? 나는 억울했다. 제품 상자 겉면에는 사람을 향해 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매장에서도 나는 장난감일지언정 총기류라는 점, 그 위험성에 대해 일일이 주의를 주었다.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른 쪽은 경고를 보지도 듣지도 않은 저들이었다. 더구나 그 제품의 연령 제한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춘 것은 김 부장의 독단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펄펄 뛰며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박 팀장이 총괄 책임자잖아. 동료들은 내 앞에서는 김 부장이 나쁜 놈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김 부장 앞에서는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한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얼마든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각자 자리를 보존하려면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의 엄마가 박 팀장을 지목했어. 하마터면 박 팀장 감옥 갈 뻔했다고. 회사가 합의금 잔뜩 먹여서 이쯤에서 마무리해 준 걸 다행으로 여겨. 피해자 엄마는 내가 그 제품을 판매한 것만 기억했을 뿐 주의사항에 대해 일러준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다. 그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보다는 내 얼굴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영업에 귀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본디 말수가 적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듯하고 단정한 내 인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자발적으로 신뢰를 주었다. 덕분에 또래에 비해 빠른 승진과 높은 연봉으로 나름 성공한 축에 들었지만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하루아침에 나는 직장을 잃었고 개념 없는 인간으로 전락했다. 동장에 섭섭지 않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괜한 소문 퍼뜨려서 일 크게 만들지 마. 무슨 뜻인지 알지? 김 부장 그 개자식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저 꼬맹이 역시 마찬가지다. 자업자득이었다. 내가 팔았던 무기에
내가 당한 것이다. 나는 공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종이 상자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상자에는 오늘부로 회사를 그만두며 가지고 나온 사무실 잡동사니들이 담겨 있었다. 됐어. 그까짓 것들 가져와서 뭐 할 건데? 만사 귀찮아진 나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이제 장난감 팔러 다니는 일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사실 나는 장난감에 별 흥미가 없었다. 어릴 때에도 주로 책이나 문서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절의 꿈과 공상을 여태 지니고 있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 막연한 자유와 존재하지 않는 사랑 쪼가리에 매달려 허덕거리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삶.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는 꿈을 버리고 현실을 택했다. 악착같이 공부했고 미친 듯이 일했다. 32살.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인생의 3분의 1이 지나갔다. 세상에 천만 분의 1도 보지 못했는데 시간은 저 알 바 아니라는 듯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한 나머지 세상 따위 관심 없었다. 내 시선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고향, 도동마을.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남겨두고 온 기억이 너무도 아프고 괴상했기 때문이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커피 말고는 먹은 게 없었다. 밥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 종이 상자를 내려놓았던 곳으로 가보았지만 벌써 누가 집어갔는지 없어졌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람은 계속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내 뒤를 맴돌았다. 기분이 영 이상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한낮의 정적 속에서 나는 길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둘러 도로로 나가는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휘파람 소리가 따라붙었다. 대체 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다시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불현듯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금이 저리면서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박태희. 나는 소스라쳐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휘. 휘파람 소리가 끝없이 따라왔다. 아무리 달려도 휘파람 소리를 떼어낼 수 없었다. 젠장, 마음대로 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어느새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것의 하반신을 가린 검은 장상 아래로 앞코가 들린 3개의 크고 길쭉한 발이 보였다. 그것이 술래처럼 외쳤다. 찾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그것을 보았다. 나와 똑같이 생긴 그것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피가 증발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내 얼굴을 한 그것이 물었다. 내가 누구야?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손에서 방금 되살아난 시신의 입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었다. 하마터면 난데 하고 말할 뻔했다. 영락없는 나였다. 하지만 내가 나이니 저것은 나일 수가 없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몰라. 아니, 넌 알고 있어. 말해봐. 내가 누구야? 알게 뭐야. 내 흉내를 내봐야 넌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난 너와 얼굴이 똑같지. 네가 내 얼굴을 훔친 거잖아. 그것이 키득거리며 턱을 들었다. 쭉 뻗어올라간 그것의 목에 핏줄처럼 보이는 것들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피부색이 짙어지면서 벌거벗은 상반신 전체 기묘한 형태의 결이 생겼다. 누가 훔친 쪽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닥치고 사라져, 이 가짜야.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와 마주선 그것의 키가 한 뼘쯤 컸다. 내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나는 절대로 짖지 않는 표정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얼굴이 너무도 섬뜩해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를 잘 봐. 내가 누구야? 그것이 두 손을 펼쳐 내 머리 위로 뻗었다. 비정상적으로 길쭉하고 끝이 뾰족한 손가락들이 금방이라도 내 몸을 꿰뚫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움직였다. 수틀리면 놈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그것의 질문이 반복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웅얼거리며 공기를 자극하는 그것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어지러웠다. 그것의 말소리에서 불편한 주파수라도 발산되는 듯 뇌의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다. 그 순간 놈이 바로 내 뒤로 왔다. 그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 번 마주치면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정신없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느새 그것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한낮의 태양이 뜨거웠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나는 한껏 쫄아든 가슴에 가두고 있던 숨을 내뱉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종목이었다. 아, 그게... 나는 얼른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아직 진정되지 않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다. 너 내키지 않겠지만 내려와서 나 좀 보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15년 전 도동마을을 떠난 후 종목은 한 번도 내게 고향에 내려오라고 한 적이 없었다. 만날 일이 있으면 그가 서울로 왔다. 나는 그의 갑작스런 호출이 방금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아니야. 놀이가 다시 시작됐어. 전화기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종목이 말했다. 그것이 국수를 찾아냈다고. 무슨 소리야? 국수를 만났어? 국수와는
고등학교 때 헤어진 후로 지금껏 만나기는커녕 통화도 한 적 없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아니,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것이 자기를 찾아냈다면서 넌 어떠냐고 묻더라. 방금 봤어. 결국 종목의 입에서 절망의 큰 숨이 터져나왔다. 15년 전 그 일이 기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하고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떨어진다. 나는 2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이렇게 됐으니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머릿속에 말뚝처럼 박혀있던 김이알의 말이 떠올랐다. 한번 시작된 놀이는 도중에 그만둘 수 없어. 죽어라 묻어뒀던 공포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후회했다. 그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그 끔찍한 것을 불러낸 일이다. 불려온 그것은 친구들 중 하나를 데려갔다. 그렇게 한 아이가 사라지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무서웠다. 그것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기를 소망했다. 그대로 잊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 더는 놀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5년 전 놀이가 시작되고 연서가 사라졌을 때 달아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17살 고등학생에 불과했다. 겁에 질려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어른들이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경찰이 알아서 수습해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경찰과 어른들의 이런저런 질문에는 끝끝내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을 했다 한들 누가 믿어줬을까? 연서의 실종은 그렇게 경찰의 미결 사건 파일로만 남았다. 구부러진 안길을 돌자 완화 수방에 현판이 보였다. 내 할아버진 박산의 필체로 새겨진 현판이었다. 완화 수방의 담장 바깥쪽을 따라 팥꽃 나무들이 무성했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차를 대접받았다. 그래서 팥꽃 나무가 있는 이 집을 완화 수방이라고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귀히 여겨 현판을 만들어 달았다. 중산시 도동마을은 150년 이상 된 고가들이 모여있는 한옥촌이다. 다른 유명 한옥마을들에 비해 한참 늦었지만 최근 들어 이곳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옥 민박촌으로 거듭나는 중이었다. 관광객을 받기 위해 도동마을의 가옥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부를 개량하고 시설을 갖춰 나갔다. 그러나 완화 수방만은 안팎으로 옛 모습 그대로였다. 내 아버진 박한주는 워낙 게을러서 민박을 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다. 민박은커녕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을 방치했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던 한량이 어쩌다 보니 완화 수방에 정착하기는 했으나 영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는 마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쏘 다니느라 집에는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마을 어딘가에서 술에 절어 흥청거리고 있을 터다. 나는 집에 내려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급적 아버지와는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도동마을에서는 본래 대문을 잠그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이지만 나는 가볍게 둘러보는 정도도 하지 않고 사랑채 옆으로 난 샘문을 지나 곧장 서당채로 향했다. 내 증조부 때까지 그곳은 마을의 서당이었다. 서당채에는 할아버지의 서재가 있었다. 어린 시절 완화수방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다. 서재문은 크고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문을 부수지 않는 한 열 방법이 없었다. 나는 낙담한 채 서당채를 나왔다. 고적한 옛집 구석구석으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마당 수도가에서 흐르는 물줄기에 입을 대고 목을 죽였다. 비릿한 쇳내가 입안을 감돌았다. 물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함해 이 집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멈춰 있었다. 석갈에는 내가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듯 먼지로 시커맸고 찢긴 창호지와 깨진 기와도 내가 기억하는 대로였다. 안살림을 하는 여자의 손길이 끊어진 지 오래인 집. 완화수방의 여자들은 언제나 남편보다 먼저 죽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몹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위안말기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았다. 아팠지만 아프다고 하소연할 남편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나날이 말라가는 어머니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직접 병원에 데려가려고도 했다. 어머니는 극구 마다하며 시내 약국에서 소화제와 진통제만 사다 먹었다. 한창 나이였던 어머니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암세포는 젊을수록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마련이므로 죽음은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어머니가 죽은 후 완화수방에는 남자 셋만 남았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주기적으로 사람을 사서 집을 손보고 청소도 했다. 평소에는 이웃의 오씨 부부가 완화수방의 살림을 살펴주었다. 오씨 부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딸과 합가한다며 마을을 떠났다. 완화수방은 아버지와 함께 버려졌다. 아버지는 18살에 폐결핵으로 당신 어머니를 잃었다. 그 나이면 남자들은 대개 어머니에게서 독립한 후다. 나는 9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아직 어머니의 손이 필요한 시기였다. 상실감이 컸다. 뱃속에 바람이 든 아버지는 집을 떠나 세상을 떠돌았고 어머니는 나를 떠나 저승으로 가버렸다. 나는 늙은 할아버지와 고택의 품에서 외롭게 자랐다. 그래도 그 시절엔 친구들이 있었다. 이젠 다 떠나고 종목만 남았지만 나는 종목에게 전화를 했다. 도착했어. 같이 저녁이나 먹자. 오늘은 안 돼. 내일 보자. 당장 안 보면 죽을 것처럼 굴게 전화 끊고 바로 출발했는데 왜 내일이야? 별 스케줄도 없는 놈이. 나 무시하냐? 어머니 일 아니면 나부터 봐. 엄마 일이야. 그럼 밥 잘 먹으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내가 뭐라 할 새도 없이
종목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학교 다닐 때 나는 자주 그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밥상 앞에서 종목의 어머니는 많이 먹으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가끔은 어깨를 토닥였고 등을 쓸어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손끝에서 뜨거운 혈연의 기운이라도 흘러나오는 것처럼 온몸에 온기가 돌았다. 그녀의 아들이 된 것 같았다. 가족이란 이런 거지 하는 막연한 감정이 울컥 올라왔다. 내게도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손길이었다. 그래서 종목이 어머니를 들먹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약해졌다. 밥을 먹자고 밖으로 나가려니 번거로웠다. 부엌에 들어가 라면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았다. 라면은 없고 쌀독에 쌀이 제법 차 있었다. 밥만 지으면 나머지도 해결될 듯 했다. 장독에는 묵은 장들이, 텃밭에는 돌보지 않아도 그럭저럭 자라는 고추며 깻잎이 있었다. 자취를 오래 한 터라 끼니 준비하는 데에는 익숙했다. 툇마루에 대강상을 차려놓고 막 수저를 드는데 아버지가 들어왔다. 왔냐? 내 밥도 퍼라. 아버지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며 밥상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술 냄새가 풍겼다. 내가 고향으로 걸음하지 않는 동안 아버지 역시 나를 보러 온 적이 없다. 15년 만의 상봉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인형 같은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표정을 숨긴 것인지 주름 제거술로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는 밀떡처럼 매끈하고 보드라워 보였다. 시간을 거스르고 있는 아버지 얼굴은 이기적이었다. 자식이 태어나고 아내는 엄마가 되고 그 아내가 죽고 자식도 떠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청춘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내 시선을 의식한 아버지가 말했다. 뭘 그리 빤히 보냐? 더는 손대지 말아요. 그런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아니니까. 내가 실제로 몇 살인지는 상관없어. 여자들 눈에 몇 살로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그 나이에 아직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마누라 없이 산 세월이 얼만데. 너처럼 젊은 놈만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전 여자 필요 없어요. 여자 만날 여유도 없고요. 왜 여유가 없어? 됐어요. 나는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었다. 못났다. 근데 넌 얼굴이 좀 변했구나. 아버지가 내 얼굴을 힐끔거리며 시샘하듯 말했다. 15년 전과 똑같을 수는 없죠. 하긴 내가 널 마지막으로 본 게 17살 때였으니까. 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동안 나는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했다. 거울을 통해 보는 내 얼굴은 언제나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변화가 확연한 모양이었다. 불안으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아버지를 향해 노골적인 냉소를 드러내던 10대의 나는 이제 없다. 아버지와 마주한 지금의 나는 어른이다.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재회했다. 술에 절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좀 충격이었다. 세상을 멋대로 떠돌던 시절의 아버지는 풍채가 좋았다. 와나 수방이 아버지에게는 감옥이었을까? 내 밥은? 없어요.
그냥 계시던 데서 주는 밥 드시지. 뭐하러 왔어요? 그렇잖아도 마을 회관에서 할망구들이 밥 먹고 가라 했는데 뿌리쳤다. 종목이가 너 내려왔다고 알려주더라. 그래서 너랑 밥 한 끼 하려고 부랴부랴 온 거지. 근데 이 반찬이 이게 뭐냐? 고기라도 좀 끊어오지. 빈손이었냐? 아버지는 반찬 투정으로 시작해 그동안 모아뒀던 온갖 불평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무관심한 얼굴로 흘려들었다. 어차피 이런 인간이지 생각하며 살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깨를 드러내고 보란듯이 멍자국을 디밀었다. 여기 암만 해도 삐끗한 것 같아. 내가 오늘 김씨네 창고 치우는 거 돕는다고 힘 좀 썼거든.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너한테 나 아픈데 보여주는 거잖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짓을 왜 하는데요? 아버지가 눈을 끔뻑거리다가 말했다. 가족에게 아픈 것을 보여준다는 건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는 뜻이야.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요? 아니, 가족이 뭔지는 알아요? 가장으로서 뭔가를 책임져 본 적은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난 네 아버지고 우린 가족이야. 너도 슬슬 나이가 드니까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러 온 거잖아. 정말 기도 안 차는 소리를 하시네. 시끄러워요. 아버지는 내가 화를 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아니면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겠냐? 아버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회사에서 잘렸냐? 뉴스 보니까 꽤 시끄럽던데. 나는 뜨끔했지만 태연하게 말했다. 다 수습됐어요. 그냥 종목이 좀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출근은? 밥알을 씹던 내 얼굴이 절로 찌그러졌다. 월차냈어요. 그 삭막한 전쟁터에서 그런 거 함부로 내도 되는 거냐? 아무리 삭막한 전쟁터라도 똥은 싸야죠. 여기 똥 싸러 왔냐? 다들 여기 변소 끔찍해 하는데? 도동마을에서 아직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집은 완화수방뿐이었다. 말 나온 김에 변소나 고치게 돈 좀 다오. 그럼 나도 이웃들처럼 민박이나 치며 살아보려니까.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요. 근데 매번 화장실이 아니라 다른 걸 고쳤다던데요? 그래서 또 주면 어디가 덧나냐? 남의 집 자식들은 제 부모한테 너처럼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아버지가 못마땅하다는 어조로 쏘아부셨다. 저도 아버지를 남의 집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지만 참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는 돈은 결코 쪼잔한 액수가 아닐 텐데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말 하실 자격 없어요. 아버진 몇 푼은커녕 돈이라곤 벌어본 적도 주어본 적도 없으니까. 여태 제 돈으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얼굴 고치고 동네 여자들에게 허세 부리며 살았던 주제에 지금 저한테 돈 타령 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주제? 그래, 너 잘났다 이 새끼야. 그래서 너 혼자 그 밥 다 처먹을 거냐?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내가 먹고 있던 밥을 그릇째 덥석 집어갔다. 나는 수저를 놓고 일어서며 말했다. 밥솥에 밥 있어요. 없다면서? 아버지가 한풀 꺾인 얼굴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됐고요.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뭐 너랑 한잔할 것 같으면. 전 들어가서 잘 거예요. 피곤해요. 그럼 나라도 한잔하게 술값 좀 다오. 아버지는 기껏 뺏어간 내 밥그릇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나와 밥 한 끼 하러 온 건 확실히 아니었다. 실망스러울 것도 없었다. 이 작자에게 자식은 돈 뜯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테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내밀었다. 돈을 주면 아버지는 술 마시러 나갈 것이다. 그럼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 남은 밥도 마저 먹을 수 있다. 아버지가 돈을 흘끗 보더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러지 말고 카드 하나 주지.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죠. 어깨가 나갔다면서요. 근데 무슨 술을 얼마나 마시려고요? 아버지는 이때다 하고 덧붙였다. 그래, 병원비도 좀 주라. 나는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털어주며 말했다. 자, 이제 가세요. 그리고 저 여기 며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아버지는 알아서 다른 곳에서 지낼 것이다. 나나 아버지나 한 지붕 밑에 있기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테니.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난 회관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쪽으로 와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태 살면서 아버지가 필요했던 적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버지는 지폐들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대문을 나섰다. 다음 날 오전, 시내 카페에서 종목을 만났다. 종목은 주머니가 잔뜩 달린 헐렁한 카키색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가슴팍에 검은색 주머니가 달린 암록색 티셔츠와 오렌지색 등산용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내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자 종목이 픽 웃으며 말했다. 세지 마라.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종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가 몇 개인지부터 셌다. 장사하는 사람은 주머니가 많아야 편해. 학교 다닐 때도 그는 주머니가 많은 복장을 하고 다녔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나왔다. 스카치 테이프, 압정, 안약, 목장갑, 반창고, 볼펜, 문구용 칼 같은 것들. 나는 만물 주머니를 달고 있는 그의 마음속을 진작 읽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을 갖춘 어른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자기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을 테니까. 가게는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종목은 고개가 앞쪽으로 쏠린 것에 맞춰 입술도 살짝 튀어나왔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윗입술이 들려 앞니 2개가 희끗하게 보이는 것이 어딘가 토끼 같은 인상을 주었다. 나이를 먹어도 그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나와 종목은 지난 15년간 가끔 얼굴을 보며 살았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만나지 않았다. 연서가 실종된 후 7명의 놀이 가담자들은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채팅방, 동창회, 연말 모임 등 단체로 묶이는 활동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SNS상에도 절대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눈에 보이는 과거의 끈을 끊어내려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향에 남은 종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언제라도 종목을 통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회사 일은 잘 수습되고 있어? 내가 잘리는 걸로 마무리됐어. 뭐?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 마라. 어제처럼 쓸데없는 소리 흘리면 다신 너 안 볼 거야. 그 정도로 정신줄이 꼬이진 않았어. 어젠 오랜만에 귀향이니까 아버지와의 상봉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지. 고맙다.
네 덕에 완전 미쳐버린 줄 알았다. 안 미쳤잖아. 그럼 됐지 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각자의 앞에 있는 아이스 커피만 홀짝였다. 지난 15년간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왔다. 나에게는 그것을 불러온 주모자라는 가책이 있었다. 종목은 괜히 그것을 입에 담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발각될까 꺼렸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잠긴 문도 소용없었다. 종목은 그것과 대면할 때마다 수명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 같다고 했다. 너야말로 안 미치고 여태 잘 버텼다. 그것에 비하면 아버지쯤이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지.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우리만 달아나서. 종목은 놀이 가담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둑마을을 뜨지 못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종목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몸담고 있던 시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어디로 가든 기어이 남편이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녀의 삶은 달라질 수 없었다. 그래도 아들만은 놓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종목은 어머니를 두고 고향을 떠날 수 없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어머니가 어떻게 살게 될지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이곳을 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으므로 아버지든 그 자신이든 어느 한쪽이 죽는 날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종목은 그때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와 자신 중에서 누구를 지킬 것인지.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다. 나야 뭐 사정이 그랬으니까. 덕분에 앞으로 내가 심적으로 너네보다 유리해졌지. 15년간 시달리면서 단련이 됐는지 제법 익숙해졌거든. 익숙해져? 나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종목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웃으려고 했던 것인지 찡그리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줘? 그럼 절망스러울 텐데. 됐어. 이미 말했어. 마음 단단히 먹어.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공포니까. 아니, 점점 더 커지지. 놈이 왔다 갈 때마다 놈의 다음 등장을 생각하게 돼. 매 순간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지. 대체 어떻게 견딘 거야? 그냥 참았어.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 종목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는 어제 처음 그것과 마주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공포를 참느라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들썩였다. 꿩처럼 머리만이라도 묶고 싶었다. 그러나 옴짝달싹 못한 채 내가 아닌 내 얼굴을 강제로 봐야만 했다. 끔찍한 두통을 참으며 그것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했다. 종목의 말대로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런 고통과 공포를 종목은 지난 15년간 반복해서 겪은 것이다. 너도 힘든 시간 보낸 거 알아. 연서 그렇게 되고. 연서 이야기는 하지 말자. 종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서가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국수는 언제 발각된 거야? 한 5년 됐대. 그럼 5년이나 시달리다가 너한테 전화한 거라고? 그 자식도 참 무던하지. 암튼 그것을 피해 모두 마을을 떠났는데
그것이 국수나 너를 찾았다면 다른 애들도 금방이야. 이러면 더는 도둑마을을 떠나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쩔 작정인데? 다 불러 모아서 놀이를 끝내야지. 어떻게? 국수가 놀이를 끝낼 단서를 찾았다고 했어. 정말? 그게 뭔데? 의외의 소식에 자포자기하고 있던 내 마음에 일말의 희망이 번졌다.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국수가 조만간 내려와서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어. 그동안 우리도 뭔가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게 만약 도플갱어 같은 거라면... 그건 아니야. 내가 좀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없지는 않아. 도플갱어와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지. 그것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얼굴을 가진 나를 제거하고 제가 세상에 남으려는 거. 그럼 넌 15년 전에 죽었어야 해. 난 어제 죽었어야 하고. 그건 도플갱어 같은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래, 알아. 그건 15년 전에 우리가 불러들인 세 발 달린 그것이지.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건 김이알만이 설명할 수 있어. 일단 김이알부터 찾자. 어떻게? 너도 알다시피 김이알은 연서가 사라지고 마을이 뒤숭숭할 때 돌레리를 떠났어. 그 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 석수일은 영 그만둔 것 같아. 어디로 수소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럼 김이알의 집은 지금 비어있겠네? 너희 다 떠난 후로 내가 여러 번 들여다봤어. 돌레리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지. 지난 15년간 석수장이의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밤에 불이 켜진 걸 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만큼 숨기 좋은 것도 없단 뜻이지.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꼭 그래야겠다면. 차 가져왔지? 아니, 버스 타고 왔는데? 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 괜히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내면 큰일이지. 기다려, 내 차 가져올게. 종목은 남은 커피를 모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 너 언제부터 차가 있었냐? 하나 장만했다. 네 차보다 큰 놈으로. 종목은 별다른 직업 없이 도동마을 재래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의 가게를 차지하고 거기서 뜯어낸 돈으로 술집이나 들락거리며 사는 것이 딱 제 아버지라고 손가락질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종목이 악착같이 가게에 붙어있는 것은 어머니가 또다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가게도 집도 모두 그의 명의로 돌려놨다. 어머니의 전대도 그가 관리했다. 하지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목이 어머니의 집과 가게를 가로챘다고 비난했다. 어머니가 사정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타이르듯 말했다. 아들 그만 감싸고 정신 차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들은 종목이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엉망진창 술에 취해서 아무에게나 시비 거는 것을 보아왔다. 사실은 시비가 아니라 말을 걸었던 것이지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 사이를 배했던 것 뿐이지만 종목은 그것이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어 늘 무서웠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머니의 집과 가게를 꿰차고 술이나 처마시는 백수 망나니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었다. 그들 눈에 종목은 영락없는 제 아버지의 판박이었다. 종목이 카페 앞 도로변으로 낡은 트럭을 몰고 왔다. 나는 조수석에 오르며 말했다. 가는 길에 재호에게 들르자.
덜컹거리는 트럭에 앉아 지난날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났던 길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른 채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던 그 순백의 시절은 이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 종목이 물었다. 여기 내려와 정착할 생각은 없고? 전혀. 아버지 때문에?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네 아버지는 어때? 똑같아. 뭐 힘이 좀 빠지긴 했어. 이제 그만 반성할 때도 됐지 싶은데 그 인간은 반성이 뭔지 몰라. 절대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거든.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그 염치 없는 얼굴을 내미는데 내가 아주 환장한다. 동계천을 가로지는 석교를 지나 20분쯤 달리자 양갈래길이 나왔다. 우측 언덕배기를 넘으면 돌레리 입구였다. 종목이 말했다. 김희알은 대체 왜 종족을 감춘 걸까? 판을 버렸으면 놀이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며 즐겨야지. 우릴 골탕 먹이려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달아난 것이거나 엄밀히 말하면 김희알도 이 놀이의 가담자잖아. 그놈이 미친놈이야? 아니,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할아버지의 기록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결국 이렇게 된 거지.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넌 그냥 제호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조선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 네, 첫째 날 분량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분량이 아주 충분해서 시간체가 아까 10분 넘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거의 12시 반이 다 되어가네요. 네. 아까 초반에 들어오셨을 때 못 들으셨던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허락된 분량이 이거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방송을 또 켜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 오늘만큼 분량 있는 것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셜록 돌림께서 아니 여기서 끝내다니 아니 궁금하게 라고. 근데 여기까지가 딱 절반이에요, 셜록 돌림.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음악은 원래 좀 공포 분위기에서 벗어난 저희 원래 음악으로 바꿀게요. 네, 우리 큰민규님이 목소리 연기 좋네요. 몰입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현님 와주셨는데요. 우와 잘 됐네요라고 감사하고요. 우리 작은 민규님도 와우. 그리고 꿈바운스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꿈바운스님. 오늘도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기대가 되네요라고. 네, 셜록 돌림이 크크 궁금해서 내일 와야지. 아니 크크 이렇게 하셨고, 네, 우리 비앙코님도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대박 여기서 점점점 일막 타이밍 궁금해 멀미나라고. 강현님이 뒷내용이 무척 궁금하네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은님께서는 무서워하시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유유. 내일 이야기도 너무 궁금해요라고 감사합니다. 현재 스푼 쪽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네요. 우리 김경중님과 고은님, 킹슈님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코코님 그리고 히라님까지 계시는군요. 네, 처음에 뵙지 못했던 우리 킹슈님과 코코님 그리고 히라님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지금 21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보니까 신바님께서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놔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훈님께서
네, 중간부터 듣는데도 흥미진진하네요. 3월에 많이 듣다가 오랜만에 켰는데 낭독 실력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라고 칭찬 남겨놔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태호님. 낭독 실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주 듣기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도 와주셨군요. 네, 우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소설이라 일찍 들어왔어야지 했는데 중간에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네, 소설이다 보니까 맞아요. 중간부터 들으시면 잘 모르시죠. 다시 들어주시고요. 우리 도로시님 내일 방송에서 라이브 처음부터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경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놔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수경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이은주님께서 우리 은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스티븐 킹 소설 잇 그것이 연상되는데요 하시면서 저는 영화방에서 보다가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그 영화 보시면서 엄청 놀라셨군요. 셜록돌님 중간에 넘어오신 게 부금이 으스스해서 음성만 들으면 너무 집중돼서 무섭이라고. 그래서 네, 영상이랑 같이 보면 덜 무서우니까 넘어오셨군요. 잘하셨고요. 네, 강현님 생각보다 무섭진 않네요라고 중간에 남겨놓은 거 보이시고 또 참대곰님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참대곰님. 네, 키노스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참 좋네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참대곰님. 네, 그리고 아까 방송 시작할 무렵에 은주님이 붕어는 잘 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낭독 시작한다고 대답을 못했었죠. 네, 붕어 아까부터 제 방송하기 좀 전부터 저기 밑에 자기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습니다. 킹슈님이 일단 고우님이 오늘 책이 무서워서 못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부금을 좀 뺄까요? 부금 좀 컸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크면은 좀 줄이고 거슬리면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킹슈님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이라고. 감사합니다, 킹슈님. 그리고 봄마지님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라고. 감사해요, 봄마지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우님이 전에 노조킴에 읽으셨을 때처럼요. 물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공포 최고라고. 좋으신가요, 공포 고우님은요? 그리고 그래요? 부금 너무 좋았어요. 몰입 최고라고. 은주님께서도 재미있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부금 깔아도 괜찮은 거죠? 셜록돌님도 부금 덕에 더 으스스해서 괜찮아요라고. 알겠습니다. 뭐 볼륨 이런 것도 다 괜찮았나 보죠? 그럼 내일도 제가 이 부금 깔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른 거 찾아보고 더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깔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앙코님이 꿈에서 내용 이어 소설 쓸 듯이라고. 그리고 가끔 댓글 보니까 이 책 듣다가 어떤 특정 내용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꿈으로 꾼다는 그런 댓글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좀 이제 몰입해서 꿈까지 꾸게 되시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네, 여러분들 잠은 꿈꾸지 마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슈가님께서는 뒷내용이 궁금해서 내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라고. 반응이 좋네요.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는 분량들 읽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제가 딱 20% 지켜서 읽는 건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답니다. 네,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뭔가 구성에 어떤 허술함 전혀 없고요. 궁금하죠? 뭔가 그 최근에 나왔던 어떤 영화죠? 사바하? 약간 전 그런 느낌도 약간 받았고 농촌 약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바하 같은 분위기, 영화 사바하 같은 분위기도 약간 느껴지고 아주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딱 오늘까지 분량만 읽어봤기 때문에 뒷내용 내일 좀 미리 읽어보긴 하겠지만 뒷내용도
아주 재밌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이 에세이도 좋지만 스토리 있는 소설이 확실히 제 취향이네요 라고. 그쵸, 에세이도 좋은데 에세이만 계속 읽으면 저도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설책들 제공받아서 읽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에세이와 인문학도 제공해 주시는 것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너무 소설만 읽으면은, 제가 예전에 소설만 그냥 읽었을 때 그때 느꼈을 때는 소설만 읽으면 또 그것도 좀 지루해요. 또 약간 질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소설과 에세이 혹은 소설과 인문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규님이 몰입 좋아서 부금 잘 안 들림이라고. 그럼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강현님이 내용이 점점 무서워질 것 같긴 해요. 전 공포 영화 소설은 싫어하는데. 아, 진짜요? 추리 소설은 좋지만요. 전 처음에 추리 소설인지 알았더니 공포 소설인가 봐요라고.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약간 미스터리 그리고 스릴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약간 추리소설과 분위기는 좀 일맥상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현님, 많이 무서우시면은 좀 싫어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글쎄요, 엄청 무서운 막 대놓고 막 귀신 나오고 못 보겠어, 막 못 듣겠어, 막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셜록 도일님이 근데 키누스님 읽으시면서는 안 무서우세요? 연기하면 집중돼서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발음 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발음 플러스 어떤 그 책에 맞는 톤과 분위기를 좀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신경 쓰고, 물론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뭔가 느끼면서 읽지만, 저는 그래도 오히려 듣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하지만 그 인물의 감정에 이제 이입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글쎄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기 때문에 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숲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요. 고은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어서 좋네요. 공포소설들 모으기도 하는데 이 책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아, 그렇군요, 고은님. 아, 공포소설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고은님. 그렇다면은 네, 제가 이 책 받으면서 다른 세 권의 책, 네, 7월달 도서 자음과 모험에서 주신 책들 받았는데 전부 소설이고, 그 중에 이 책 포함해서 세 권 정도가 전부 약간 이런 분위기의 미스테리, 약간 호러, 스릴러 뭐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책들 읽어 드릴 텐데 이런 류의 책이 많으니까 고은님한테는 되게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송이 언니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내일도 꼭 들으러 올게요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일도 꼭 오셔야 돼요, 송이 언니님. 네. 셜록 돌님이 너무 생각이 많으셔서,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제 읽으면서 생각이 좀 많은 거죠. 김현우가 고음을 낼 때 되게 편하게 내는 것 같지만 가수 김현우가요, 속으로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책 읽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40분 지나면 항상 이게 혀가 말을 듣지가 않아서 그 시기에 맞는 또 뭔가 이 구강 구조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해야미TV님,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해야미TV님. 너무 늦게 들어왔네요. 우 하시면서 키누스님 흰남방 찰떡이라고. 감사해요. 오늘 여기 앞에 조명을 하나 껐어요. 이거까지 켜면은 너무 밝아서, 지금도 밝지만 그래서 하나 껐어요. 그랬더니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찰떡 누스 같아요라고.
좋네요. 떡 같아 보인다는 얘기 있죠? 감사합니다, 해야미TV님. 고은님이 어머 7월 도서들은 취향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격이라는 게 왜 하트로 저격이란 단어가 하트 표시된 거였군요. 공포소설 취향 저격입니다 라고. 좋네요. 그리고 비안권이 와 표현력 숲 나무 이런 거요? 별거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재수 없었죠. 강현님이 진짜 나날이 목소리 연기가 더 풍성해지셔서 실감나요. 완전 몰입되어라고.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정말 진심이 뭐 몇 프로 있든지 간에 그 표현 자체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께서는 와 여름에 딱이네요라고. 딱이에요라고. 감사하고요. 기대해 주시니 좋네요. 다른 책들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진숙님이 구매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심야 책방에 계신 모든 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키누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신가요, 진숙님?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님께서는 영화보다 소리로 들으니 상상력이 더 자극이 되네요 라고. 그게 또 이제 음성의 장점이죠. 시각적인 거는 보여지는 게 다 정해져 버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드는데 음성만 들리면은 내가 그 인물의 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으니까 더 상상력이 자극되면서 공포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해아미님께서 제 방 들으면서 자려고요. 바로 업로드 되죠? 라고. 네, 서브 채널에는 바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고요. 제가 본 채널 올려드리는 게 조금 늦죠. 셜록도일님이 키누스님 노력 덕에 덕분에 저희가 행복한 거네요. 내적 갈등이라고. 여러분들 행복하시면 저도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이게 뭐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렸던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훈련의 그 일환으로 제가 이거를 시작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이 큽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것들, 광고 수익 나는 것들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그게 아주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 좋은 책들 제가 표현하고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재밌고 좋아요. 제가 거기에서 그냥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실 예전 그 허락받지 않고 읽었던 것들 다 내리면서 지금 이제 그래도 수익이 좀 나던 것들이 이제 거의 없고 또 이제 요즘에 후원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저는 계속 이렇게 책 읽어 나가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그 셜록 도일님의 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런 마인드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핑크 도로시님께서 그래서 오늘 키누스님 유난히 뽀샤시 하셨군요 라고. 그런가요? 진짜 약간 뽀샤시 해보이나요? 강현님이 진심 200%예요 라고. 감사합니다. 좀 예전보다 늘게 들린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푼 쪽에 고은님께서 맞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킹슈님께서 저도 좋았어요 라고. 그리고 고은님께서 키누스님 목소리 연기에 따라서 인물의 외형을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혼자 독특하게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요 라고. 네, 그게 진짜 좋은 장점이죠. 뭔가 라디오 극장 이런 거 들을 때도 그런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물을 한 모금 마실게요. 진숙님이 일하시는 중 맞으시군요. 냉이라고 하셨고, 혜야미님이 공포군요. 제 방 들으면서 자면 공포 꿈꾸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기를 꿈은 꾸지 않으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은주님이 혹시 성우 쪽으로 진출하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글쎄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바님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신바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책방님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할 때가 됐는데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바님. 도로시님 그래도 오늘 책은 자면서 듣긴 크크 무리일 것 같아요라고. 네, 혜아미님이 편밤 되세요. 비앙코님이 오늘 키누스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꿀 에너지 이어받기. 그리고 진숙님이 채팅에서 후원하는 방법 이제 터득했는데 왜 안 되나요라고. 서브 채널도 똑같이 그 후원 버튼이 있지 않나요, 진숙님? 제가 그 이 서브 채널도 1000명이 넘어가지고 예전부터 광고도 예전에 달았었고 지금도 들어오실 때 광고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마 후원 버튼도 있을 텐데 없어졌어요? 진짜요? 없어요. 그래서 서브 채널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또 받은 적이 없는 거였나요? 광고도 없다고요? 그래요? 뭐지? 광고는 제가 달다가 안 달았나?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죄송한데 제 폰으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광고 나오는데 여러분? 네, 우리 큰민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른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모두 안녕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민규님. 네, 내일도 꼭 뵐 수 있길 바랄게요, 우리 큰민규님.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세요. 네. 이 그 표시는 없네요. 진짜 이 그 달러 표시는 없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네요. 후원금 버튼이 없네요, 은주님.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굳이 뭘 바꾸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앙코님이 컨디션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약간 뭐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추리소설 인물들의 그 느낌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실 그 예전에 편지 제공해 주셨던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다른 책 한 권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읽어드릴 예정인데 또 그런 책들이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묵혀놨던 이 추리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약간 어두운 인물들 표현할 때 그런 에너지들 오랜만에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발언이 혹시 에세이나 기타 인문학 제공해 주시는 21세기 북스 분들한테 제가 뭔가 조금 덜 만족스러운 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또 안 되고요. 모든 책들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어떤 인문학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이제 소설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저에겐 더 좋은 집중력을 주고 더 에너지를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진짜로 그러고요. 아무튼 그래서 RH 코리아 책도 제가 한 권 읽어드릴 게 있고 이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스릴러, 호러, 뭐 이런 약간의 공포 그런 분위기의 소설이 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에세이, 인문학 소설 책과 함께 같이 번갈아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신데 저도 방송 마무리 할까 합니다. 나가진 않으셨네요. 22번 계신데 감사하고요. 핑크도로시님이 추리하실 때 연기 너무 재밌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면서 재밌어요. 셜록돌님이 좋았어요. 비열한 아버지 핵 밉상이라고. 감사합니다.
맨날 아버지 하면은 조금 약간 할아버지 비슷하게 호흡만 써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좋게 들어주시니 감사하고요. 꼴 보기 싫었다 아까 그러셨나요? 저한테는 아주 큰 칭찬이었습니다. 셜록돌님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은 민규님도 이제 소희는 물러나겠나이다. 그런 뿅이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작은 민규님도 내일 뵐게요.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방송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은님이 그런데 자꾸 그 노래가 궁금해서 떠올라요. 그 노래가 도대체 뭐길래? 느낌표라고. 그건 아마 이 책의 중후반부 이쯤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겠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고은님도 그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바로 돌아오는 내일 바로 밤 11시에 방송 켜서 네, 우리 조선희 작가님의 9소리 나무가 울었다 두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네, 뿅. 바이바이.